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약속 장소에서 도망쳤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식당 뒷문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끌고 나오는 내 엄마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한순간이었다. 택시를 세우고 돌아서 떠나기까지 어떤 변명도 없었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정갈한 셔츠에 반들거리는 구두를 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말하던 괜찮은 사람, 매너 있는 연인이라는 가면 아래에는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 판단하는 날선 계층의식이 숨어 있었음을. 내가 사랑한 사람은 엄마의 20년 인생을 한순간에 무시한 사람이었다. 성공한 사업가인 줄은 몰랐으니 그럴 수 있었다고? 아니다. 그는 그저 내 엄마가 힘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음을 느꼈다. 그가 노점상을 볼 때 피하던 시선, 자영업자를 향한 미묘한 말투, 내 친구의 직업을 향한 평가 같은 조언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오늘 이 장면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중성과 한 여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아주 단호한 결말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30살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시 연애시장으로 복귀한 상태지만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저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PR 전략을 맡은 지 7년 차가 되어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살아보니 그 말은 이상적으로만 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다들 겉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사람을 나누고 줄 세우는데 익숙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만 특별하다고 믿고 남들을 깎아내려야만 우월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이상하게도 겉으로는 매너 있고 여유로운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를 조용히 평가하죠. 그게 안타깝게도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던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주말 투자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는 그 수업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죠. 공교롭게도 조편성까지 겹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난히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고 첫인상도 차분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의 말투, 눈빛, 상대를 향한 리액션이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제 하루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기분이 뭔지 다시 떠올렸어요. 누군가와 말없이 눈 마주치는 그 짧은 찰나조차 설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수업 외에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그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한다는 말답게 정갈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정장 셔츠는 주름 하나 없이 다려져 있었고 구두는 아침 햇살에 번들거릴 정도로 반짝였죠. 그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렇게 단정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이 사람 이렇게 멀끔했었나?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어요. 이후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고 그의 습관과 태도는 한결같았어요. 마주 앉아 대화할 때는 늘 눈을 맞추었고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태도는 분명 호감으로 느껴졌죠. 법조계 출신이라 그런지 말끝도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자기관리에 철저한 인상이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겉으로 반듯하다고 해서 속까지 반듯하리라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었는지. 제가 그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가 내 이야기를 들을 땐 언제나 눈을 맞췄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딴청을 피우는 법 없이 마치 법정에서 증언을 듣듯 정중하게 반응했으니까. 그 집중력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내 이야기에 진심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그건 내겐 꽤 큰 감동이었고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의 학벌은 S대 출신에
현재는 국내 상위 로펌에서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스펙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상적인 조건이었고, 나 역시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의 데이트는 언제나 매끄러웠다. 식당 예약은 물론이고, 장소나 분위기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덕분에 우리는 뭘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조차 없었다. 한 번은 퇴근길에 갑작스레 만난 날이었다. 그날따라 시장 근처를 걷고 있었고 길가에 떡볶이 냄새가 퍼지자 문득 말이 나왔다. 그냥 포장마차 떡볶이 어때?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미간이 살짝 움직였다. 수진 씨 같은 사람은 좀 더 나은 데서 먹는 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급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여긴 원래 가려던 곳은 아니지만 리뷰가 괜찮더라고. 금방 도착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땐 솔직히 멋있었다.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고 없이 생긴 틈에도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는 모습이 꽤 로맨틱해 보였던 거다. 그의 매너는 식당에서도 이어졌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계산은 항상 먼저 나서서 했다. 나는 몇 번이고, 이번엔 내가 낼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딱 잘라 말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는 게 예의야. 그 말투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어쩌면 그 뚝심이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누가 봐도 나를 아껴주는 모습이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에 와서 되짚어보면 그 뚝심이 양보하지 않는 성향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소소하게 마음이 걸렸던 순간들도 있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알바생에게는 유난히 단호했고 거리에서 노점상이 보이면 시선을 피하곤 했다. 거슬릴 만큼 노골적이진 않았기에 그땐 그냥 넘겼다. 카페에서 주문한 커피가 늦게 나왔던 날이 기억난다. 그는 알바생을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출근 전에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지각했겠어요. 겉으론 유머처럼 들렸지만 묘하게 찝찝했다. 그 농담이 커피가 늦다는 사실을 정중하게 비꼬는 방식이라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됐으니까. 그의 시간은 중요했고 그걸 침해한 상대에게는 그렇게라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테니까. 또 한 번은 강남역 근처를 함께 걷다가였다. 길가에 좌판을 펴고 앉아 계신 할머니가 있었고 나는 뭘 팥이나 가까이 가려 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다는 핑계로 내 손을 툭 잡고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때는 바쁘구나 싶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공간 자체가 불편했던 게 아닐까 싶다. 좌판, 연로한 노인, 서민의 냄새.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던 거겠지. 그날은 늦은 오후 강남 한복판이었다. 인도 가장자리에 좌판을 펼쳐놓고 앉아 계신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고 나는 무심결에 뭐 파시나? 하며 발길을 옮기려 했었다. 헌 옷을 개거나 말린 나무를 소분해 두었는지 어떤 물건들 위로 투박한 비닐이 바람에 살짝 들썩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 손목이 끌리는 느낌과 동시에 그의 목소리가 날 불러세웠다. 수진 씨, 신호 바뀐다. 그는 별말 없이 내 손을 잡아채듯 붙잡고는 푸른 불이 깜빡이는 횡단보도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나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갔다. 뒤돌아보면 정말 신호 때문이었을까? 그때는 단지 급하구나 정도로 넘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순간이 내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분명 좌판 앞에 멈춰선 나를 피하고 싶어 했고 그 공간 자체를 불편하게 여겼던 걸지도 모르겠다. 할머니 곁에서 좌판 앞에서 내가 멈춰서고 뭔가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의 기준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런 식의 장면은 몇 번 더 있었다. 명확히 불쾌하게 구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순간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었다. 모든 사람에게 단점은 있으니까 좋은 점이 그걸 덮으면 괜찮다고 여겼다. 그는 깔끔하고 단정한 것을 좋아했고 나는 그의 그런 부분을 성향으로 이해했다. 혹은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됐다.
엄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고, 그날은 유난히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다. 오늘 별별 손님 다 있었어. 원래 하려던 일 하나도 못했어. 엄마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그 투덜거림이 낯설기도 하고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했다. 20년 넘게 묵묵히 해오신 일을 두고 이렇게 힘들다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딘가에 기댈 곳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겠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괜찮다고 말만 해주기엔 그 울림이 깊었고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재민 씨를 만났다.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산책을 하던 중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늘 엄마가 좀 힘드셨나 봐. 평소에 하소연 같은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진상 손님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대. 말을 이어가며 나는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다. 항상 강한 분이셨는데 이제 정말 나이가 드신 걸까 싶더라. 내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스쳤고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어머님이 식당 하셔?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20년 넘게. 원래는 길거리 장사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체인도 꽤 많아.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아, 그래? 대단하시네.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투엔 어딘가 미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다. 표현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이전과 달랐다. 눈빛은 조금 멀어졌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애써 넘겼다. 공감이 어려운 건가? 아직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가? 괜히 그를 이해해 주려 애쓰던 그때의 내가 이제 와선 참 안쓰럽게 느껴진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공감하기 어려운 거겠지. 그날 그의 반응이 못내 아쉬웠지만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덮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갔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평소처럼 데이트를 이어갔다. 주말엔 짧은 여행 계획도 세우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나에겐 중요한 친구들과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게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내 친구들 다 착해. 괜히 긴장하지 마.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 만나는 게 내 일이잖아.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 그리고 수진 씨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겠지. 걱정 붙들어 매. 그날 우리는 강남의 한 다이닝 바에서 모였다. 재민 씨가 추천한 곳이었고 조용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공간이었다. 이미 내 친구들은 도착해 있었고 서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지라 격식 없이 반가움이 오갔다. 얘들아, 이쪽은 재민 씨. 내가 말했던 그 사람. 반가워요. 수진 씨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대화의 흐름은 매끄러웠다. 처음 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숙하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가끔은 적절한 농담으로 웃음을 유도했고 질문도 센스 있게 던져서 친구들의 긴장도 금세 풀어졌다.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다. 민지는 외국계 기업에서 전략기획 일을 하고 있었고 수연이는 대학원에서 교육심리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효진은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려 이제 막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고 마지막으로 지은이의 차례가 되었다. 나는 요즘 부모님 카페 도와드리고 있어. 아빠가 좀 편찮으셔서. 잠시 쉬면서 생각도 정리 중이야. 그 말에 재민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자영업이 쉽지 않다던데. 부모님께서 참 고생 많으시겠네요. 표면상으론 아무 문제 없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말투가 차분하긴 했지만 어디선가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마치 안타깝다는 동정과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겠지라는 판단이 동시에 묻어나는 듯한 말투였다.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받아쳤다. 응,
진짜 쉽진 않더라. 생각보다 체력도 많이 들고. 그래도 나쁘진 않아. 하지만 내 안엔 설명하기 힘든 껄끄러움이 남았다. 또야. 그의 말은 공손하지만 속뜻은 너무나 익숙했다. 직업에 담긴 수고로움보다 그 직업 자체에 대해 가진 은근한 판단. 그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임을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요즘 자영업도 쉽지 않다던데 부모님께서 참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 말은 마치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표정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아주 짧게 숨을 멈췄다.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다. 그의 평소 말투와는 확실히 어딘가 다르게 들렸기 때문이다. 마치 자영업이라는 단어에 대해 일말의 우월감이 섞여 있는 듯한 선택지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라는 식의 단정. 그런 뉘앙스가 내게는 분명히 느껴졌다. 지은이는 웃으며 넘겼다. 다들 어렵다고는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훨씬 더하더라. 그래도 뭐 우리 부모님 덕분에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고 있는 거지.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흔들렸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재민 씨가 먼저 나섰다. 수진 씨는 브랜드 PR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정말 유능해요. 이번에 단독으로 대기업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도 맡았거든요. 솔직히 웬만한 역량 아니면 그렇게 못 맡기죠. 그쵸, 수진 씨? 그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친구들의 눈빛이 일제히 쏠렸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였겠지만 왠지 내 소개가 아닌 자기 과시의 도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아직 갈 길 멀어. 나는 짧게 웃으며 넘겼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볍게 근황을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웃으며 공감하는 건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은이의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듯 안 됐지만 이해는 해라고 정리한 뒤 바로 나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조를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안다고 했던 말이 사람을 파악한다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 관계의 흐름보다는 우열의 구도 속에서 상대를 분류하는 시선. 나는 지금 그 틀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일하는 이야기를 간략히 마무리하자.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친구들이 부모님 안부를 물었고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엄마는 여전히 식당하시고 뭐 너희도 알잖아. 원래 바쁘신 분이니까. 요즘은 조금 지치신 것 같더라. 며칠 전엔 진짜 오랜만에 하소연하시기도 했고 아빠는 그냥 그대로야. 그 말이 끝나자 재민 씨가 또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수진 씨 어머님도 식당 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하네요. 아무렇지 않은 말이었지만 나는 또다시 입술을 다물고 말았다. 그의 말은 늘 정제되어 있었다. 딱히 거슬릴 건 없었다. 그런데도 왜 자꾸만 너희 부모님은 안쓰럽다는 해석만이 들리는 걸까? 요즘 자영업이 여러모로 어렵다잖아. 나이가 드시면 더 힘드시겠지. 그래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수진 씨 보면 진짜 멋지다고 느껴. 표현만 보면 칭찬 같았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마음속 어딘가가 찌릿하게 당겼다. 요즘 자영업도 쉽지 않다는 말을 하루에 2번이나 들었고 그 말 속에는 자꾸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대견하다는, 즉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과한 걸까? 다른 친구들은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무거워졌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나 오늘 뭐 실수했어? 내가 말이 좀 많았나 싶기도 하고. 내 친구들이 다 좋아서 나도 모르게 좀 편하게 군 것 같아서. 민지 씨랑 수연 씨는 특히 대화가 잘 통하더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다들 좋아했어. 하지만 잠시 머무시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지은이 부모님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평가하는 말투처럼 느껴졌어.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놀란 듯 일그러졌다. 어? 그런 의도 전혀 없었는데. 나는 오히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야. 요즘 뉴스 보면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다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 대단하다고 말한 건데. 내가 단어를 이상하게 썼나? 말하는 그의 표정은 진심 같았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가 무례한 표현을 한 것도 명확하게 비하한 단어를 쓴 것도 아니었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오늘 친구들이랑 처음 만나는 자리라 괜히 민감했던 것 같아. 그는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렇게 그날의 이야기는 정리됐지만 묘한 감정은 여전히 잔물결처럼 남아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주말 데이트를 하기로 했고 점심을 먹은 뒤 한강공원을 함께 걷기로 했다. 날씨는 맑고 바람도 선선해서 걷기에 딱 좋은 날이었다. 강변을 따라 걷던 중 허기가 슬슬 밀려와 우리는 간식을 찾기 시작했다. 한강 주변에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떡볶이 냄새가 유난히 풍겨오는 곳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서 떡볶이 먹을까? 냄새 진짜 맛있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하자. 재민 씨는 포장마차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저런 데서 먹자고. 요즘 위생 문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물도 마음대로 못 쓰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 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먹고 싶으면 뭐 시켜볼까? 포장해 가는 거랑 바로 먹는 거랑 맛이 다르긴 하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말엔 분명 배려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말끝마다 괜찮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다지 탐탁지 않다는 기색이 분명히 느껴졌다. 괜찮아.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안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스며 있었다. 나도 전에 여기서 몇 번 먹어봤는데 맛 괜찮았어. 요즘은 포장마차도 위생점검 자주 받는다던데 위생 문제 있었으면 벌써 장사 접었겠지.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괜히 감정이 실리면 그가 또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할까 봐. 하지만 재민 씨의 얼굴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 발 물러나 다른 제안을 던졌다. 아니면 저기 편의점에서 간식 살까? 그제야 그는 안도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음료를 사서 한강 벤치에 앉았다. 바로 맞은편에는 여전히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연인도 있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웃으며 떡볶이를 나눠 먹는 모습도 보였다. 그때 재민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인생 참.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울리는 데는 충분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우려하던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일지도 몰라. 그 생각이 확신처럼 밀려들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몰랐다. 우리 엄마도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걸.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어떤 수고와 인내가 있었는지를 만약 그걸 알게 된다면 그는 오늘과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엄마도 처음에는 포장마차에서 시작하셨어. 처음부터 좋게 시작하는 사람은 드물잖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키워오신 거야. 그 말에 재민 씨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다. 그래도 지금은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건 아니니까 다행이지 뭐.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요즘 편의점 음식 꽤 괜찮네? 생각보다 이거 맛있다. 그치?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삼각김밥을 베어 물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대화는 끊겼고 묘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나는 그의 표정을 똑똑히 기억한다. 당혹감, 불편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무표정. 마치 잘못은 없지만 불쾌한 상황을 빨리 넘기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데이트는 겉으로는 무탈하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내 마음 한구석에 날카롭게 박혀 남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의 시선엔 식당 일은 하층의 일이라는 인식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대상엔 우리 엄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저 참을 수 없이 아팠다. 아니, 오히려 왜 하필이면 너희 어머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그는 그렇게 직접 말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들린 것만 같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재민 씨도 그만의 생각이 있을 테고, 아직 엄마를 만나본 것도 아니잖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느낌이었지만, 그 외의 모습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따뜻했고 배려심도 깊었으며, 내가 지칠 때면 누구보다 먼저 옆에 있어 주던 사람이었다. 겉으론 완벽했고 단점이라 부르기 애매한 그 뉘앙스 하나만 빼면 굳이 그를 의심할 이유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냥 흘려보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인식도 바뀔 수 있겠지.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좋은 게 95%고 나쁜 게 5%일 땐 그 5%를 외면하려 애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5%가 95%의 장점을 잠식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래서 사람을 오래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을 하나보다. 몇 주가 흐르고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 진우를 만났다. 진우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 졸업 후에도 가끔씩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원래는 IT 회사에 다녔지만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그날은 퇴근 후 재민 씨와의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일찍 도착한 탓에 시간이 좀 남아 있었다. 그때 마침 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나 지금 근처야. 잠깐 볼래? 배달 중이긴 한데 시간 좀 있어. 반가운 마음에 나는 바로 장소를 정해 만났다. 잠시 후 오토바이를 탄 진우가 나타났다. 헬멧을 벗으며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진우야,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지금 배달일 해? 응, 요즘 배달 앱 뛰고 있어. 회사 그만두고 좀 쉬면서 창업 준비하려고. 시간도 유동적이고 생각보다 괜찮더라. 우리는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약속 시간이 되어 재민 씨가 도착했다. 재민 씨, 여기는 내 대학 동기 진우야. 진우야, 여기는 내 남자친구. 둘은 짧게 인사를 나눴고, 진우는 배달 가던 음식 중 하나를 꺼내 들며 말했다. 야, 이거 너 좋아하잖아. 떡볶이. 주문 취소돼서 남은 건데 같이 먹자. 우와, 고마워. 나 배고팠는데 완전 타이밍 좋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떡볶이를 받았지만 그 순간 재민 씨의 표정이 잠시 굳는 것을 느꼈다. 짧은 찰나였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그의 눈빛에 어쩐지 묘한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근처 벤치를 가리키며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세 사람 앉아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고 진우는 배달하며 겪은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나는 웃으며 들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재민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진우 씨는 원래 어떤 회사에 다녔어요? 그 말의 의도는 아직 몰랐지만 나는 무의식 중에 숨을 들이켰다. 오토바이 타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일하실 생각이세요? IT 쪽에 계셨다면서요?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해도 그쪽은 그래도 자리가 꽤 있는 편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 재민 씨를 쳐다보았다. 진우도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지금은 잠깐이에요. 내년에 창업 준비 중인데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운동도 되고 용돈벌이도 되고요.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옆에 앉은 재민 씨의 표정에서 뭔가 걸리는 기색을 느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눈빛엔 여전히 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진우가 다음 배달을 위해 자리를 뜨려던 찰나 재민 씨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나중에 창업하실 때 조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금융 쪽에서 일하다 보니 도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으니까라는 뉘앙스를 읽어냈다. 무의식적으로 깔리는 특권의식 같은 것. 진우는 그 말에 웃으며 감사 인사를 남기고 떠났고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재민 씨가 물었다. 저 친구 왜 저런 일 해요? IT 회사 다닌다면서요? 응,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이라잖아. 잠시 하는 거래. 그래도 IT 계열 알바도 많잖아요. 이왕 할 거면 같은 업계에서 스펙 관리도 되고 이력서에도 쓸만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진 씨, 저런 친구랑 계속 어울리다 보면 괜히 수준 떨어질 수 있어. 그런 부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재민 씨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 게다가 진우는 내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준이 떨어진다고? 나랑 같은 대학 나왔고 서울대는 아니어도 절대 하찮은 학교는 아니야. 좋은 회사 다니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가는 중인 거고. 일에 귀천이 어디 있어? 나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지금껏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제야 재민 씨는 급히 사과했다. 미안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표현이 잘못 나온 것 같아. 나는 그냥 수진 씨가 지금처럼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서 괜히 주변에서 흔들릴까봐 걱정이 된 거였어.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가 사과하며 말할수록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정말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였을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친구들을 재민 씨에게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본인도 모르게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그 시선이 내 인간관계까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걸 사소한 단점이라고 넘겼다. 그만큼 그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다. 진우와의 일이 있고도 우리는 계속 만났다. 나는 그의 그런 태도가 시간이 지나며 바뀔 거라고 믿었다. 그만큼 서로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재민 씨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됐잖아. 나 진심으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물론 나 역시 함께 미래를 꿈꿔왔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 나도 너랑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을 뵙기로 했다. 재민 씨는 자신 부모님은 일정상 2주 후쯤 뵐 수 있을 것 같다며 우선 우리 엄마부터 먼저 뵙자고 했다. 우리 부모님이 다음 주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셔. 아버지가 대학 교수시거든. 1년짜리 교환 연구 프로그램 때문에 미리 사전 답사를 가시기로 했어. 어머니도 함께 가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그 다음에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만나러 가자.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 드디어 장애여론이 될지도 모를 분을 뵙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그래서 물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셔? 내가 뭐 준비해 가야 해? 재민 씨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히 준비할 건 없어. 편하게 와. 인사드리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 뵐 사이인데 괜히 격식 차리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럽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궁금해졌다.
그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동안 간간히 부모님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분들인지 자세히 들은 적은 없었다. 재민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나중에 만나게 되면 너무 긴장될까 봐. 그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S대 경영학과 교수셔. 요즘은 해외 대학하고 교류하느라 외국에 계신 시간이 더 많아. 어머니는 예전에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아버지 학교 관련 일 도와드리고 있어. 그리고는 태연하게 덧붙였다. 우리 집은 성북동에 있어.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이라 오래됐지만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없이 놀랐다. S대 교수의 대기업 임원 출신 어머니. 거기다 성북동에서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니. 이건 누가 봐도 TV에 나올 법한 그 부잣집이었다. 이 사람 정말 그런 집안 사람이었구나.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속으론 복잡했다. 나의 이런 생각을 모르는 재민 씨는 말을 이어갔다. 아, 집에 가면 도우미 이모가 계실 거야. 진짜 이모는 아니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신 분인데 가족처럼 지내. 그분 놀라지 마. 그리고 아마 다다음 주쯤이면 정원사 아저씨도 출근하실 거야. 마당에서 뵈면 굳이 격식 차릴 필요 없어.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많은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의 매끈한 외모, 완벽한 매너,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는 특정한 시선들. 아, 이 모든 게 타고난 게 아니라 자라온 환경에서 비롯된 거였구나. 정원사와 가정부가 있는 집. 부모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 그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체감하기 어려운 게 당연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생각했다. 그게 정말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모든 부유한 집안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오히려 그만큼 타인의 고단함에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조건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되는 건 아니라는 마음이 엇갈리며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점점 커져갔다. 엄마에게는 재민 씨에 대해 좋은 점만 말했었다. 계층의식 같은 부분은 굳이 꺼내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 막상 어른들 앞에서는 또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고, 그저 두 사람이 편하게 만나 좋은 인상을 남기길 바랐다. 드디어 주말, 재민 씨와 함께 엄마를 만나러 가는 날이 다가왔다. 정확히 말하면 내 엄마를 소개하는 날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재민 씨는 편하게 입고 와도 된다. 고 말했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의 모습은 분명 세미 정장이었다.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신경 쓴 차림새였다. 준비해온 티가 났다. 무심한 듯 세심한 준비가 느껴졌다. 와, 정장까진 아니지만 되게 멋지게 차려입었네. 내 말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정장 입고 올까 고민했어. 첫 인사니까 정중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이 정도로 타협했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웃는 그의 모습에 내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있었나? 그냥 평범하게 긴장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그간의 오해들이 괜히 나 혼자 만든 그림자 같기도 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그의 긴장을 풀어주려 했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는 식당을 20년 넘게 하셔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 사람 편하게 대하는 데는 선수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깐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알겠어.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라 좀 떨리긴 하네. 괜찮아. 맛있게 먹고 나오면 돼. 엄마가 음식 맛있게 먹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거든. 아, 그렇구나. 짧게 대답하는 그의 말끝엔 왠지 모를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나는 괜히 말을 덧붙였다.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좋아하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 자기 음식 맛있게 먹는 게 최고의 칭찬이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오늘따라 말수가 줄어든 느낌이었다. 드디어 엄마의 식당 앞에 도착했다. 택시가 멈추고 우리는 조심스레 내렸다. 저기야. 저 가게가 우리 엄마 식당이야.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순간 마침 식당 뒷문이 열리며 엄마가 모습을 드러내셨다. 흰 앞치마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위생 모자를 푹 눌러 쓰신 엄마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통을 밀고 계셨다. 아마 점심시간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시다가 음식물을 버리려던 참이었던 것 같다. 엄마다. 나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외쳤고 재민 씨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어디? 저분? 그는 잠시 눈을 찌푸리더니 입가를 억지로 일으키며 인사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한쪽 가슴이 쾅하고 내려앉는 기분. 말을 끝내자마자 재민 씨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는 아무 미련도 없이 도로 쪽으로 걸어가더니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그대로 떠나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뒷모습이 택시에 사라질 때까지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어떤 영화 속 장면처럼 차갑고 낯선 장면이었다. 말도 안 됐다.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럽고 수치심마저 느껴졌다. 무엇보다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버렸다는 게 분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 있었는데 자기 할 말만 내뱉고 도망치듯 떠나다니. 그 순간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때렸다. 식당이라면 뻔하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가 믿고 사랑했을까? 그때 식당 뒤편에서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커다란 쓰레기통을 밀며 나오는 엄마의 손에는 굵은 고무장갑이 껴져 있었고 머리는 위생모로 단정히 정리돼 있었다. 수진아, 왔구나. 예비사위는 어디 갔어? 엄마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물으셨다. 나는 웃는 척을 하며 입꼬리를 간신히 올렸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 다음에 다시 온다고 했어. 엄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으셨다. 그래, 아쉽네. 너라도 잠깐 들어왔다가 밥 먹고 가. 나는 엄마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섰지만 머릿속엔 재민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후회할 텐데 괜찮아? 익십. 그는 읽자마자 바로 답장을 보냈다. 후회? 난 그런 거 모르는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확 터졌다. 지금까지의 모든 불쾌했던 장면들이 마치 편집된 영상처럼 한꺼번에 떠올랐다. 노점상 앞에서 불편해하던 그의 표정, 진우를 향한 평가, 내 엄마의 직업을 들었을 때 그 애매한 침묵,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다. 나는 한순간에 눈물이 났다. 그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스스로 외면해왔던 나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다. 내가 쏘갔다는 분노를 그대로 마무리 짓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 그리고 특별한 사진 한 장을 찾아 그에게 보냈다. 그 사진은 2000년 봄. 엄마가 1호점 개업식 때 리본을 자르며 활짝 웃고 있던 모습이었다. 엄마 옆에는 어린 나와 할아버지, 그리고 첫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고 사진 아래 현수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땡땡한 상차림 1호점 개점식 2000년 3월 28일. 사진 하단에는 일보 제공이라는 보도 로고도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엄마 그냥 식당 일 하는 사람 아냐. 전국 300개 가맹점 가진 브랜드 창업주셔. 지금은 본사 총괄하는 대표고. 나는 마케팅팀에서 그 브랜드 브랜딩도 도왔었어. 이제도 후회 안 해. 메시지는 곧 읽혔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순간 조금은 유치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컥했던 나 자신이 창피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엄마를 무시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쯤은 보여줘야 하니까. 이젠 연락을 기다릴 이유도, 감정을 붙들 이유도 없었다. 그는 내 삶에서 더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걸어 나오던 모습이 더없이 자랑스럽고 따뜻하다고 느꼈다. 끝이 너무 매끄럽지 않게 마무리돼 마음 한켠이 씁쓸했지만 어차피 내 사람이 아니었단 생각에 똥차 하나 잘 치웠다고 위안 삼았다. 엄마가 내어준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나는 식당 한켠에 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은 아직 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되새길수록 더 명확했다. 식당이라면 뻔하잖아. 내 엄마를, 우리 삶을 그렇게 값싸게 규정하던 사람이었다. 그걸 더는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그 순간 손에 들린 거대한 꽃다발이 내 눈을 먼저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뒤엔 익숙한 미소를 지은 재민 씨가 서 있었다. 수진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나를 불렀다.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조금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그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는 엄마를 향해 큰 소리로 인사했다.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수진 씨 먼저 보내놓고 꽃을 사느라 늦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웃기는 농담이라도 하듯 혹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 씨가 이상한 말은 안 했죠? 카운터에서 정리하던 엄마는 웃으며 다가가 말씀하셨다. 아이고, 깜짝 놀랐네. 다시 올 거라고 하긴 했지만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랬구나. 아, 복은 제가 받았죠. 어머님께서 이렇게 멋지고 예쁜 딸을 키워주셨으니. 그는 능청스럽게 엄마의 기분을 맞추며 마치 자기 잘못은 아예 없던 사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비행기 그만 태워요. 어지러우니까 앉아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수진아, 남자친구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여기 앉아 있어. 나 주방 마무리하고 올게. 엄마가 주방 안으로 사라지자 나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다. 왜 왔어? 왜 오긴? 인사드리러 왔지. 설마 아까 내가 말한 걸 진심으로 믿은 건 아니지? 그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자기 꽃 같은데 돈 쓰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지. 우리 엄마도 그랬어. 나이 들수록 꽃 선물 받을 일이 없어서. 그럴 땐 더 감동받는다고. 그래서 꽃 사온 거야. 그 말 하려고 택시 타고 혼자 가버렸어? 그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냐. 꽃이라도 들고 오면 분위기 좀 풀릴까 싶어서. 그는 능청스럽게 아주 익숙한 톤으로 말을 했다. 듣는 내내 화보다 허탈함이 더 컸다.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대신 상황을 덮으려는 농담과 합리화뿐이었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이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 주둥이에 테이프를 붙이고 싶다. 그간 제가 그를 조금이라도 하대하거나 무시했던 적이 단 1초라도 있었더라면 정말로 제 손이 먼저 나가서 그 주둥이를 때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 입 닫아. 제 말에 재민 씨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왜? 아직 화 안 풀린 거야? 그래도 어머님 앞에서는 말 조심했잖아. 자기도 내가 일부러 그런 말 한 거 아니란 거 알잖아. 역시 우리는 통하는 게 있어. 그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나저나 어머님 아직 주방 정리 중이신가 봐. 오래 걸리시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그리고는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제 속엔 뭔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정말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 뒤편에서 엄마가 등 떠밀리듯 나오셨어요.
그 뒤를 따라 주방 보조 이모님들까지 줄줄이 함께 나왔죠. 그는 앞치마도 장화도 없이 물청소는 자신 있다 며 허둥지둥 물걸레를 들고 있더군요. 젖은 셔츠, 엉망이 된 머리칼, 환한 미소. 그 모습에 헛웃음이 터졌어요. 쟤는 지금도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만회했지? 라고 생각하겠지. 주방을 나오던 엄마가 멋쩍은 웃음을 띠며 말씀하셨어요. 아휴, 우리 수진이 남자 잘 골랐네. 이렇게까지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처음이야. 이모님들도 거들며 웃으셨어요. 지금까지 데리고 온 남자 중에 제일 의욕은 넘치네. 그래도 마음은 곱네. 볼 일도 마다 안 하고. 엄마는 한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게 눈짓을 보냈어요. 어떡할래? 그제야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엄마에게 조용히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죠. 엄마, 5분만 시간 줘. 이 사람 아까 진짜 식당 일이면 뻔하지 않냐며. 내 앞에서 말하고 그대로 도망갔다가 내가 사진 보내니까 다시 온 거야. 진심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그럼 엄마가 좀 도와줄게. 잠시 후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조금 뒤 재민 씨와 함께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재민 씨는 흠뻑 젖은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로 나 얼마나 진심인지 보이죠? 라는 듯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표정이야말로 이 사람의 끝이었다. 겉은 환한 미소, 속은 철저한 계산. 수진아, 어머니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셔. 이렇게 큰 체인점을 운영하시면서도 겸손하게 직접 일하시다니. 재민 씨는 멋쩍게 웃으며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우리 수진이 말로는 식당이면 뻔하다며 도망갔다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 재민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게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냥 농담처럼. 농담이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거두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그런 농담에 우리 딸이 상처받았나 보네요. 말없이 선체로 굳은 재민 씨 앞에 작고 왜소한 체구의 엄마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공간이 뒤집힌 듯 엄마의 기운은 강단 있고 위험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이름 알고 나니까 다시 온 거라면서요? 그 전에 봤을 땐 식당이면 뻔하다고 돌아섰다던데요. 제가 처음엔 포장마차로 시작했다는 거 들었어요? 재민 씨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주방에서 음식물통 끌던 모습이 떠오르자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죠. 예전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았어요. 그때 날 봤다면 아마 그땐 인사도 안 했겠죠. 재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눈을 바라봤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도움을 구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흔들릴 거면 넌 나랑 안 맞아. 엄마가 포장마차 하시든 노점상이든 CEO든 상관없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야. 넌 그걸 끝내 이해하지 못했잖아. 말없이 붉어진 얼굴로 목례를 한 재민 씨는 남긴 꽃다발 하나만을 테이블에 남긴 채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문턱에서 발을 빼고 연애라는 긴 여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프고 수치스럽고 어이없기도 했지만 곧 깨달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우게 된 계기였다고. 그가 떠난 자리에 놓인 꽃다발 대신 엄마가 건네주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속이지 않을게요. 5%의 단점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 작은 금이 언젠간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건 엄마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이젠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정말 끝났어요. 통차 보냈으니 다음엔 벤츠가 오겠죠. 그날이 오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